200, 300인가? 306페이지. 306페이지 위쪽에 지난번에 계절이 왜 생기고 그런 얘기는 했었지, 그치? 계절이 왜 생긴다 그랬어? 지구가 공전해서? 맞아? 아니요. 서인아, 적도지방은 덥고 극지방은 춥잖아. 그게 왜 그렇다 그랬어? 지구가 둥글어서. 그러면 여름하고 겨울하고 1년 동안 계절 변화 생기는 거 뭐 때문이야 그랬지? 자전축? 그지.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자전축이 그러면 기울어지지 않으면 여름 겨울은 없어지는 거야. 많이 기울어지면 많이 기울어질수록 여름이랑 겨울이 차이가 심해지는 거니까 겨울은 더 추워지고 여름은 더 더워지는 거라 그랬어. 그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오늘은 거기 보니까 306페이지부터 하단부부터 하면 되는데 6페이지, 7페이지 남아있는 내용은 많이 어렵지는 않아. 니네들이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많이 들어본 얘기니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 지구? 헐. 내 책이 없어. 모르겠네. 잠깐만. 적을 때는 있지. 이걸 보고 적어야 되는 거 있으나 바로 적어.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게 지구 온난화. 많이 들어봤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여름에 겁나 더워지고 막 개판이야 이거 어제. 우리 한 10년, 20년 더 살면 지구 날씨 어떻게 될지 몰라.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지구 온난화가 왜 생기는지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 거기 보면은 요 내용에서 가장 키워드는 온실기체라는 온실기체. 온실기체. 온실이 뭐야? 온실. 준호야? 네. 엄마는 이 진우지. 온실이 뭐야? 온실. 따뜻한 게 온실이야? 차가운 냉실이야? 어? 온실이 뭔데?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 진짜 몰라? 네. 광현아. 선생님 뭐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온실이 뭐 어떻게 생긴 걸 온실이라고 했지? 수찬아, 온실 한 번도 안 들어봤어? 온실이 뭐야? 들어본 적 있는데 뭐가 온실인지 몰라? 니네 집이 따끈따끈하니까 온실이야? 이럴 줄 알았어. 니네 온실이 뭔지. 서인이 온실 뭔지 알아? 몰라? 니네 비닐하우스는 알아? 비닐하우스, 이 비닐로 이렇게 농작물 키우는데 이렇게 쳐놓는 거 있잖아. 비닐로. 비닐 왜 쳐놓은 거야? 그래, 그게 온실이야. 이해가 안 돼? 식물원 막 이런 데 가면 유리로도 이렇게 해놓고 비닐로도 이렇게 덮어놓잖아, 이제. 이게 온실이야. 그러면 지구는 누가 유리로 덮어놨어? 그렇지 않아도 기체들이 이렇게 뒤덮고 있는데 그게 마치 온실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해. 그 온실 효과가 생기게 하는 걸 온실 기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달에는 대기 없다는 말 들어봤지? 달에는 대기가 없어. 그럼 다른 온실 기체가 있어 없어? 그럼 온실 효과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다른 온실 효과가 없는 거야. 그럼 도대체 온실은 아까 말했잖아. 식물 비닐하우스 그거 왜 쳐놓은 거야? 따뜻하다고 그거 왜 따뜻해 그거 덮어놨으니까 당연히 따뜻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왜 따뜻하냐면 생각해보세요. 이게 지면이 있는데 여기 식물이 자라고 있고 여기 식물이 자라고 있는데 비닐로 이렇게 비닐하우스 덮어놨어. 그럼 여기 덜 추워. 여기 따뜻해. 왜 따뜻해? 여기 안 가봐요. 여기 안 새는. 열이 덜 새어나가서
아예 틀린 말이 아니라서 뭐라도 못해. 이게 왜 그러냐면은 봐봐. 햇빛이 이렇게 닿잖아, 그지? 그러면 지면이 햇빛을 흡수하는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 어? 뭐라고? 아니 저게 얘기가 틀릴 때 내가 뭐 틀렸다고 하나 집어던진 적도 없는데 뭐 이렇게 쫄아. 뭐라고? 그냥 복사. 그치. 태양 에너지,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뭐라 그래? 그러면 태양 에너지라고 할 줄 알았는데 당연히 이거 정확하게 맞다.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하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 복사는 뭔데 복사? 컨트롤-C? 컨트롤-C 복사 아니야? 카피. 그거 아니야? 눈치를 보니까 그거 아닌 줄 아는 것 같은데. 뭔데 복사가? 나 복사 뭔지 몰라? 성인아, 복사가 뭐야 복사? 몰라? 배운 적이 없다. 난 배운 적이 없다. 손 복사. 그래서 손 아무도 안 드는 거 보면 배운 건 같다 이거지. 이게 언제 배웠냐면 복사라는 단어를 중학교 2학년 말에 배웠어. 중학교 2학년 마지막 단원인가 그랬어. 7단원인가 8단원인가. 이게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 자, 복사랑 같이 나왔던 단어를 얘기해줄게. 전도, 대류, 복사. 이제 조금 더 들어본 거 같지 않아? 전도, 대류, 복사.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해요? 이 세 가지를 한가부터 묶어서 배운단 말이야. 전도, 대류, 복사. 이걸 이 세 가지를 전도, 대류, 복사가 뭔데? 이 세 가지 단어는 뭐 할 때 쓰는 거야? 에너지가 정하면 열의 이동. 에너지나 열을 전달하는 방식인 거야. 그냥 얘기하면 되잖아. 틀리면 뭐 얘네들 SNS에 올릴 거 같아. 쪽팔려서 그래? 아무 말 못하는 게 제일 정신이야. 틀리더라도 뭐라도 말할 수 있는 게 똑똑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세 가지는 열의 전달 방식이야. 그 전도는 뭐야? 전도. 어떻게 전달할 거야? 그치, 직접 바로 붙어갖고 뜨거운 물체에 손이 대면 아 뜨거 하잖아. 응, 그 전도. 그럼 대류는 물이나 공기다. 보통 정확히는 물이나 공기 같은 것들이 열을 가지고 지네들이 이동을 해. 예를 들어 여기 난로가 있으면 난로에 직접 손을 닿아도 뜨겁지만 난로의 주변에 데워진 공기가 돌아다니면서 열을 전달을 해주잖아. 그걸 대류라고 그래. 대류. 복사는 중학교 책에 보면 전도, 대류, 복사를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해. 그냥 그림 못 그리니까 행동으로 보여줄게. 이게 열이야. 이게 열. 이게 열이라고 치면 전도는 이렇게 설명돼 있어. 옆에 사람이 하나 있으면 이렇게 건네주는 거야. 이게 전도야. 대류는 뭐냐면 이걸 들고 돌아다녀. 복사는 뭐냐면 이거를 던져. 받아라! 하고 던지는 거. 그게 복사인 거야. 그러니까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보통 이제 빛의 형태로 많이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태양하고 우리는 안 붙어 있잖아. 공기도 없잖아. 그치? 근데 태양 에너지는 우리한테 전달이 되잖아. 그게 뭐냐면 빛에 실어가지고 온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렇게 전달돼서 복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태양 복사 에너지. 자, 그리고 이거 알아야 돼. 지면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왔으면 지구는 계속 에너지를 받기만 할까? 아니죠. 그럼 어떻게 돼? 빠져나가야 돼. 지구에서 빠져나가는 게 있어야 되지. 그럼 이건 뭐라 그래? 그치, 이건 지구 복사 에너지. 맞아. 근데 방금 내가 얘기했지만 복사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이 되면 보통 빛의 형태로 전달이 되거든. 지구에서 이렇게 빛이 나오는 거 같아. 바깥으로. 보여? 안 보이지? 왜 안 보여? 안 나오니까 안 보이는 거야? 나와봐. 근데 안 보여. 눈에 안 보이는 빛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 되게 중요해. 눈에 안 보이는 빛, 무슨 빛으로 나올까 혹시? 아니다. 빛은 빛인데 보이는 빛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그치? 그거 가시광선 말고도 다른 빛들 막 있다고 막
어디서 많이 주워들었을 거야. 그 중에서 눈에 안 보이는 빛 중에 하나가 있어. 눈에 안 보이는 빛이 가시광선 말고 또 뭐 있어? 가시광선 보이는 빛이니까 안 보이는 빛 뭐 있어? 적외선. 또 적외선만 안 보이나? 자외선 이런 것도 안 보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지구 복사 에너지는 선생님 답을 얘기해줄게. 이건 적외선의 형태로 나와. 적외선의 형태로. 그러니까 지구에서 이렇게 빛이 나오고 있는 거는 적외선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적외선을 검출할 수 있는 장치나 카메라로 보면 지구에서 이렇게 빛이 나오는 게 보여. 우리가 맨눈으로 적외선을 못 볼 뿐이야.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는 주로 가시광선이 많지만 사실 가시광선 말고도 뭐 중요한 거 하나 더 있어. 태양에서 오는 빛은 여름에 뭐가 많아서 탄다 그러잖아. 자외선. 그치, 자외선. 두 가지 형태로 오는 거야. 지구가 에너지를 받았다가 방출을 할 때는 다른 형태로 방출을 하는 거야. 자, 퀴즈. 어려운 거 아니고 어려운 건 아닌데 책에서 니네가 배운 적은 없어갖고 그냥 생각해보자. 자, 유리는 가시광선이 통과할까요? 안 통과할까요? 유리는 학교에서 배운 적은 없어. 그래서 생각해봐. 유리가 가시광선이 통과할까요? 안 통과할까요? 안 통과한대. 왜 그렇게 생각해?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뒤가 보이는 거지. 뒤에서 오는 빛이 유리를 뚫고 왔으니까 우리는 보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유리는 가시광선이 통과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어차피 자외선이나 적외선은 눈에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유리가 자외선을 차단하는지 적외선을 차단하는지는 통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눈에는 어차피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모르는데 가시광선 통과하는 건 확실해. 왜? 유리 건너편 게 보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투명하다고 생각하는 녀석은 이게 되게 대학교 가면 쓰는 용어인데 대학교 가니까 어려운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안 쓰는 개념인데 투명이라는 건 우리가 일상생활에 느끼는 투명은 가시광선만 통과하면 투명하게 느끼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유리가 자외선은 통과하지 않는다 그러면 가시광선에는 투명하지만 자외선에는 불투명한 거야. 근데 우리가 자외선을 못 보니까 상관이 없는 것 뿐인 거죠. 유리는 자외선하고 적외선은 잘 통과를 안 시켜. 자외선하고 적외선. 특히 적외선을 잘 통과를 안 시켜.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건 들어왔다 그냥 나가는데 유리나 비닐 같은 거 놓으면 이렇게 들어왔다가 적외선이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데 여기에 잘 막힌단 말이야. 근데 안 나가. 그럼 어떻게 돼? 이 안에 열이 머무르겠지. 아까 전에 광현이가 그랬나? 열이 잘 빠져나가지 않아서. 근데 그게 정확하게 메커니즘이 뭐냐면 밖에서 들어오는 가시광선은 잘 통과하는데 지구에서 나가는 적외선이 잘 통과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 여기 열이 머물러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말했잖아. 잘 통과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통과할 수밖에 없거든. 왜냐면 여기 무한의 에너지가 쌓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빛이 예를 들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들어올 때까지는 못 나가다가 이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들어오다 보면 이제 조금씩 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항상 이 안에 좀 머물러 있는 애들. 그래서 온실을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태양에서 온 에너지가 지구에서 안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빨리 못 빠져나가고 어느 정도 머물러 있을 수 있게 하는 거야. 지구에 만약에 대기가 없으면 지구는 태양빛을 안 받을 때 밤에 특히 있잖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면 훅 차가워져야 돼. 만약에 지구가 대기가 없잖아. 밤에 우리가 좀 추워지는 건 알지? 그 정도 추워지는 게 아니고 영하 100도, 200도까지 떨어져. 기체가 온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낮에 좀 열을 머금고 있었던 게 밤 동안 서서히 빠져나가기 때문에 금방 식지 않는 거죠. 그러면 온실 기체는 지구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긴 있어야 돼. 근데 이게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될까? 그게 지구온난화야.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게 온실 효과가 나쁜 게 아니야. 온실 효과는 필요해. 온실 효과는 필요한데 이게 지구
지구온난화는 뭐야? 지나친 온실 효과라고 생각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온실 기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니네가 그냥 경험적으로 알 수가 없으니까 알고 있어야 돼. 온실 기체는 뭐냐면 태양 빛은 잘 통과시키는데 태양에서 지구에서 빠져나가는 빛을 흡수해 버리거나 하는 녀석들 있잖아. 바로 못 빠져나가게 잠깐 머물러 있으라고 흡수해 버리는 애들. 그런 애들이 온실 기체가 돼. 그래서 온실 기체는 뭐냐면 자외선을 잘 흡수하는 기체다. 여기까지는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어. 알아두세요. 적어두세요. 온실 기체 뭐뭐뭐인지는 당연히 외워야 되는데 온실 기체는 자외선을 잘 흡수한다 그러면 맞는 말이에요. 자외선 아니 미안 큰일 날 거야. 너 자외선 적외선 실컷 설명은 적외선인 거야. 적외선을 잘 흡수하는 거지. 틀릴까봐 빨간색 못 쳐줘. 미안. 말하다가 헷갈려. 적외선을 잘 흡수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면 태양빛이 가시광선으로 올 때는 그냥 통과시켜. 만약에 있잖아 이 지구상에 있는 온실 기체가 가시광선을 흡수한다면 어떤 일을 벌이냐면 태양빛이 땅까지 안 와. 왜? 오다가 비쳐 다 없어졌잖아. 그럼 우리는 빛을 못 보는 거잖아, 그렇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이 안 오잖아. 그러니까 가시광선은 그냥 통과시키는 거야. 근데 지구에서 빠져나갈 때 적외선을 흡수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에서 열이 한 번에 빠져나가지 않게 조금 머물러 있는 거야.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안 빠져나가긴 아니야. 이게 뭐냐면 니네 패딩 잠바나 이불이나 이런 거랑 똑같아. 패딩 잠바를 입으면 겨울에 따뜻하다고 생각하는데 패딩 잠바가 우리를 데워주는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몸에서 끊임없이 열을 내고 있는데 점퍼를 안 입으면 어떻게 돼? 열이 그냥 빠져나갈 걸. 얘가 어떻게 돼? 열을 좀 잡아두고 있는 거야. 그리고 패딩 잠바 입어도 한겨울에 밖에 계속 서 있으면 어떻게 돼? 계속 따뜻해? 언젠간 좀 춥잖아. 그 이유는 뭐 어떻게 돼? 열이 그래도 빠져야 나가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붙잡고 있으니까 덜 춥죠. 그게 이 잠바 역할을 해주는 게 뭐다? 온실기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류는 외울 수밖에 없어. 거기 뭐 나와? 니네가 알고 있는 제일 유명한 게 이산화탄소지, 그치? 이산화탄소.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라고. 또 뭐 있어 거기? 이산화탄소 말고 수증기도 있죠. 수증기. 그래, 메테인. 책에는 한국어 써져 있으니까 나는 화학식으로 써줄게. 선생님들이 화학식으로도 많이 쓰거든. 왜냐면 니네 메테인, CH 통고 다 중학교 때 배웠어. 뭐 메테인. CO2는 이산화탄소인 거 알 테니까 안 적는다. 또 뭐 있어? 산화이질소. 산화이질소는 이렇게 써요. N2O. 산화이질소. 요 2는 숫자 2야. 그래서 산소가 붙은 이질소, 2개짜리 질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 뭐 있냐? 순서 맞춘다고 내가 책 보는 거야. 쌤이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외우고 있는데 오존, O3. 오존은 오존층에 있는 그건데 이게 있잖아. 지표 부분에 너무 많이 생기면 이것도 온실기체가 되는 거야. 그리고 거기 뭐 있어? 클로로플루오로탄소. 이거 외울 수 있겠냐? 클로로 나도 잘 모르겠는 거야. 플루오로탄소. 클로로 돼 있는데 원래 염소가 영어로 클로린이야. 그래서 이거는 염소를 뜻하는 거고 플로린 F를 뜻하는 거고 이 탄소 C를 뜻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첫 자를 따가지고 CFC 또는 CFCS 이렇게 쓰거든. 이 문제 풀다가 CFC나 CFCS 나와있어. 이건데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프레온 가스라고도 많이 해. 혹시 들어봤나? 프레온 가스? 방현아 프레온 가스 들어봤어? 요거는 못 들어봤을 수도 있어. 이 프레온 가스는 있잖아. 선생님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때 되게 교과서에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 이게
이것도 환경에 되게 안 좋거든. 이거는 온실 효과가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이야. 오존층 파괴하면 자외선 우리 샤워하고 다 뒤지는 거거든. 그래서 그 오존층 파괴하는 물질이어갖고 되게 이제 뭐 그 효과가 알려지고 나서는 사용하지 말자고 계속 움직임이 생겨갖고 지금은 국제적으로 사용 금지가 돼. 이걸 안 쓰면 안 되는데 극소량만 사용하고 지금은 거의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기 때문에 니네는 못 들어봤는데 예전에는 냉장고, 에어컨 이런 거에 다 프레온가스가 들어갔어요. 요즘은 프레온가스 대체해서 다른 물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세대는 프레온가스 못 들어봤을 가능성이 더 높고 아빠 엄마한테 물어보면 프레온가스 물어보면 그 냉장고, 에어컨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알고 있어. 여기까지 다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면 좋은데 이 중에서 보통 우리가 지구온난화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산화탄소라고 배우잖아. 그치? 이 새끼가 제일 잘못해. 다 잘못한 새끼인데 이 새끼가 제일 잘못한 새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건 있잖아. 수증기는 인간이 늘리는 게 아니라서 그래. 그럼 물은 그냥 어차피 자연에 존재하고 증발하면 수증기가 생기는 거잖아. 그치? 내가 수증기를 공기 중에 더 일부러 늘리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수증기는 상관없고 메테인 같은 경우는 인간이 활동을 하면서 조금 늘리기는 하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 인간의 활동에서 늘어나는 기체들이긴 하지만 이산화탄소가 제일 극심해. 우리가 자꾸 뭘 태우지 않지. 니네가 굳이 뭘 태우지 않더라도 니네가 사용하고 있는 물건, 니네가 타고 다니는 탈 것들 전부 다 석유, 석탄의 에너지로 가잖아. 그치? 석유, 석탄은 끊임없이 화석연료라 그랬지. 화석연료를 태우면 이산화탄소는 무조건 나오거든. 지난번에 산화하는 단원에 나왔었잖아. 그치? 이거는 인간이 지금 완전히 새로운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석유, 석탄을 쓰는 이상은 무조건 써. 요새 뭐 전기자동차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전기자동차로 바꾸는 게 맞기는 하지만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전기도 발전소에서 석유, 석탄 떼어가지고 만들면 결국에는 이산화탄소는 배출이 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의 가장 특심한 거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보면 이산화탄소 농도 올라간 거에 맞춰서 지구 평균 기온이 같이 올라감을 알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이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거야. 이 다음부터는 니네들이 아는 이 얘기는 조금 어려운 얘기죠. 이 얘기는 조금 있고. 그래서 지구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온실 기체는 이산화탄소. 왜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인간들이 화석연료를 무지막지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지? 그리고 그 옆에 온실 효과 이런 조그맣게 다 써져 있지. 온실 기체 성질도 있어. 거기 뭐래? 적외선을 잘 흡수. 그치? 근데 니네가 그냥 내용 모르고 이거 보면 그냥 무심결에 지나치기도 하고 잘 외우지 못하는데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좀 알려주고 307페이지 지구온난화의 원인 화석연료 사용량이 늘어서 그리고 거기 삼림벌채 삼림이 뭔지 알지? 숲이야 숲. 숲이 없어지면 이산화탄소 왜 늘어? 왜 먹었니? 숲이 없어지면 이산화탄소 왜 늘어? 광야.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산소. 그치 똑똑하다. 그래, 식물이 많으면 우리 나무 많이 심으라 그러잖아, 그치? 그리고 가축 사육. 가축 사육하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가지고 지구 온난화 많이 일어나는데 일단 풀을 무지한 많이 먹고요. 소 같은 것들이. 그리고 가축들이 그 초식 동물들이 니네 들어봐서 모르지만 트림하고 방구를 무지하게 많이 하거든. 그거는 풀들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가스가 엄청 많이 생겨요. 우리도 그렇게 어떻게 돼? 그 섬유질 많은 음식 많이 먹으면 방구 많이 나오거든. 보리밥 먹거나 고구마 먹거나 그래. 걔들이 상상을 초월하게 방구를 껴내고 트림을 해갖고 그 안에 그 주성분이 다 이산화탄소랑 메테인이에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키우면 사람 먹을 고기를 많이 키우면 그런 것이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됩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 해수면의 상승 들어봤지? 근데 해수면이 왜 상승되냐고 물어보면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 게 해수면 상승의 주 원인은 빙하가 녹아서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빙하가 녹는 것도 물론 영향은 있죠. 얼음이 녹으니까 물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빙하가 녹는 건 별 효과가 없고요. 지구 기온이 올라가니까 바닷물 자체가 팽창을 해버리는 거야.
그거를 해수의 열팽창이라고 그러거든. 거기 보면 나와 있을 거야. 뭐라고 돼 있어? 해수의 열팽창. 그러니까 빙하의 융해와 해수의 열팽창 두 가지가 복합적인데 주 원인을 쓰라 그러면 뭐다? 해수의 열팽창이야. 그래서 해수면 상승의 주 원인은 빙하의 융해다. 빙하가 녹아서이다. 이런 틀린 목이에요. 낚시로 많이 나오니까 잘 알아둬야 돼.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 음료수 있잖아. 니나 얼음 띄워갖고 이렇게 나오잖아. 햄버거 가게에서. 얼음 녹으면서 음료수가 넘치지 않잖아. 그치? 얼음이 녹는다고 해서 총 부피는 거의 변화 없어요. 그다음 기상 이변. 지구가 그냥 따뜻해지기만 하는 게 아니고 복잡해. 따뜻해지면 수증기 그 바닷물 증발도 더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기 중에 수증기도 많아지고 태풍도 더 대형 태풍도 잘 생기고 막 되게 복잡해. 그냥 기상 이변이 많이 생긴다. 여름은 더 더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생태계 변화 당연하겠죠. 기온이 변하니까 해양 상승화 이거는 모를 수 있는데 지난번 단원에서 배웠어.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탄산이 돼요. 탄산.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탄산이 생겨서 바다가 산성이 돼. 바다가 산성이 되면 새콤하고 좋은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뭐가 제일 문제냐면 그 지난번에 산이 석회석, 탄산칼슘을 녹인다 그랬잖아. 기억나? 시험 치자마자 까먹었어? 그런 내용이 있었어. 그게 조개 껍질이나 이런 거의 주성분이거든. 그러니까 조개나 이런 것들의 성장을 방해를 해. 그렇죠? 그 밑에 쭉 읽어보면 돼. 아래쪽까지는 그냥 읽어보면 되는데 포인트는 그냥 그거야. 이게 지구온난화가 굉장히 지구 전체적으로 문제긴 한데 더 문제는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유독 지구온난화 거기다가 큰 대륙하고 큰 바다를 끼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지구 평균 기온이 연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연평균 기온이 더 빨리 올라가고 있거든. 우리나라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더 심하게 받고 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309페이지를 해야 되는데 가슴 급하게 가고 싶어가지고 잠깐만 끊었다 갈 테니까 309페이지 뭔 말인지 몰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잠깐만 끊었다 갈게. 309페이지 한번 읽어봤어? 와, 여기 용어도 무진장 많고 여기 다 외워야 돼. 화살표 방향까지 다 외워야 돼. 거기 지도 모양까지 싹 다 외워야 돼. 어마하죠. 어마무시하죠. 근데 요걸 잘 외워두면 2학년 때 가서 지구과학 원 선택하면 요거 그대로 쓰는 거고 요거도 못하는데 물리화학 어려우니까 지구과학 할 거예요. 그럼 되게 웃기는 거지. 보통 2학년 때 지구과학 선택하는 친구들 보면 지구과학이 재밌던데요. 나 솔직히 핵노잼인데 지구과학이 재밌던데요 해서 선택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물리화학 어렵다 그래서 그냥 선택하는 애도 많은데 아니 뭐 그 선택에 대해서 선택은 존중하는데 그럼 적어도 통합과학에서 생명하고 지구과학 내용들을 잘 외우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통합과학 개판 쳐놓고 그냥 물 어렵다고 생지로 넘어가면 생지도 또 1학년 때 외웠던 거 다 연결되는데 잘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여기 내용이 지구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니까 이번 시험뿐만 아니고 외우는 거는 천천히 계속 보면 되는데 이해가 안 되면 이게 잘 외워지지가 않으니까 오늘 시스템적인 거 이게 어떻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얘기를 해줄게. 일단 첫 번째, 지구는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어. 왜? 시험을 배웠잖아. 적도는 뜨겁고 극지방은 춥고 왜? 뭐라고 해서 아까 처음에 물어봤잖아. 진우야. 네? 적도지방은 뜨겁고 극지방은 춥고 이유가 뭐라고? 그런데 지구가 태양이 받는 그 받아서 서인이가 아까 대답했었는데 서인이가 그렇게 어렵게 대답했었어? 아니 뭐였지?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어요.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어서 서연아 그게 맞아? 이게 맞아? 아닌데 정신 안 차리네. 맞아 광해나? 동굴에서 그래 동굴에서. 아 이게 지구가 동그란 게 그렇게 어렵나? 지구가 네모냐? 아니요.
아 지구 동그란데 헷갈렸어요. 세모인 줄 알았어요. 이거야? 잘 외워도 지구가 동그랗기 때문에 태양빛을 이렇게 받으면 태양빛을 많이 붙는 부분하고 적게 받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지? 그게 위도병 에너지 불균형이야. 좀 유식하게 표현해서. 근데 위도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적도 지방을 0도라고 하고 극지방을 90도라고 표현하는 방식이 있잖아. 그걸 위도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적도 부분에 안 있고 극지방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쯤에 있죠. 우리가 위도 몇 도 정도에 살고 있는 거야? 40도? 아, 비슷한데 너무 북한 사람이구나. 원래 자기 나라가 위도가 몇 도인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알아야 돼. 우리가 몇 도 바로 아래 살잖아. 그래. 38선이 위도 38도야. 38선 바로 아래 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위도 36도, 37도 정도 산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별로 안 어렵잖아. 38선 몰라? 서연아? 알지?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위도는 이런 개념이거든. 여기에 적도가 있으면 여기 원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에서 0도, 1도, 2도, 3도, 4도, 90도까지 해가지고 그 표면에서 이제 좌표를 설정을 하는 방식인 거야. 우리는 한 요 정도에 살고 있는 거고, 그지? 극지방은 90도가 되는 거고. 그러면 저위도, 적도 지방은 위도 0도에서 저위도라고 하는 거고, 극지방은 고위도라고 하는 거야. 자꾸 이 용어를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저위도, 고위도 이런 용어에 익숙해져야지 설명듣기가 편하니까 한 번 더 설명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위도병 에너지 불균형.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럼 저위도는 어떻게 돼? 에너지가 넘쳐, 저위도는 에너지가 모자라겠어. 저위도는 에너지가 많겠어요? 에너지가 적겠어? 그렇죠. 저위도가 어딘데? 적도잖아. 적도 덥잖아. 저위도가 에너지가 많아. 그좀 유식하게 에너지 과잉이라고 그래. 과잉. 오른쪽에 보면 조그만 그래프 있지, 그치? 거기 보면 에너지 과잉이라고 돼 있는 부분 보여? 찾았어요? 요런 그래프 하나 있지 않아? 요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여기 보면 과잉 돼 있잖아. 에너지 과잉. 이게 뭐냐면은 그래프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 가운데 여기 뭐라 그래? 여기 X축에 위도 숫자는 왜 여기가 0도. 근데 여기 끝에는 뭐라고 돼 있어? 90도라고 돼 있지. 90도. 60도로 돼 있냐? 책 그래프마다 좀 달라서 60도. 60도 넘어갔다 이거야. 한 60도. 이쪽에는 N이라고 돼 있고 여기는 S라고 돼 있지. 그렇지? 이건 북반구 남반구라는 거야. 이 그래프는 있잖아.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 반쪽만 나오게 돼. 반쪽만. 무슨 얘기냐면 Y축이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만 나올 때도 있어. 이 그래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 보면 선이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생기는 부분이 에너지 과잉이고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생기는 게 에너지 부족분인데 이게 뭔 뜻이냐면 여기 위쪽에 요 선에 보면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 이 선에 뭐라고 써져 있을까? 뭐라고 써져 있어? 그치. 태양 에너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 우리 아까 배웠잖아.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인 거야. 근데 태양 에너지가 저위도는 어떻게 돼? 많이 받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저위도에는 태양 에너지가 높은 거야. 그리고 어떻게 돼? 고위도는 어떻게 돼? 태양 에너지가 작죠. 비스듬하게 받아서 작아진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수찬이는 딴 거 하느라 못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지난 시간 영상 찍어놨거든? 오늘 파고 그거 이제 보강으로 보세요. 이제 설명 이해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뭐야? 이건 뭐라고 돼 있어? 요 그래프. 그치? 지구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는 우리 지구 입장에서 받는 에너지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 지구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인 거야. 그럼 봐봐. 받은 거랑 방출하는 거랑 똑같으면 남는 게 없잖아. 근데 받은 건 많은데 방출하는 게 적으면 어떻게 돼? 에너지가 남는 거고. 받은 건 적은데 방출한 게 많으면 어떻게 돼? 에너지가 부족한 거지. 그래서 이게 여기가 에너지 과잉인 거야. 여기가 에너지 부족이 되는 거고. 당연히 시험에는 어떻게 나올까?
그럼 이렇게 나오지. 잘 봐봐. 어떻게 나올까? 다 지워버려. 다 지워버려. 지우고 위도 봐도 되고 그래프가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위도에 따라서 에너지 변화가 심한 게 바로 뭐냐면 이게 태양 복사 에너지야. 위도에 따라서 에너지가 차이가 심하지 않은 게 지구 복사 에너지야. 왜냐면 태양은 정면에서 맞고 직방으로 맞는 데랑 비스듬하게 맞는 데가 있다 보니까 위도분으로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구 복사 에너지는 그냥 지표에서 빠져나가는 거니까 뭐 어차피 뭐 고위도든 저위도든 그냥 빠져나가는 거다 보니까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위도에 따른 차이가 적은 게 지구, 차이 심한 게 태양인 거야. 그 태양이 지구, 그러니까 받는 게 방출하는 것도 많은 거야. 여기가 과잉이고 여기 에너지 부족한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저위도는 에너지가 계속 남아돌고 고위도는 에너지가 계속 부족해. 그럼 지구가 가만히 있냐? 그게 아니라 여기는 에너지가 많고 계속 많고 여기는 에너지가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하면 에너지가 이동을 한단 말이야. 왜 에너지가 이동을 해? 그거는 배우잖아 옛날부터. 뜨거운 물체랑 차가운 물체 있으면 열이 어떻게 돼? 뜨거운 데서 차가운 데로 이동을 하겠지. 그래서 이 에너지가 이제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이 일어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니까 지구는 생긴 모양상 어쩔 수 없이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이 생겨요. 이것도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저위도는 지난번에 얘기해줬어. 태양의 에너지를 직방으로 받는다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지만 문제에서는 그 용어 안 쓴다 그랬어. 뭐라고 한다 그랬지? 태양의 고도가 저위도는 태양의 고도가 높다 낮다? 뭐라고? 그래. 태양의 고도가 높아서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가 크다라고 지난번에 적어줬었어. 이제 이 용어에 익숙해져야 돼. 고위도 지방은 태양의 고도가 낮고 단위 면적당 태양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에너지 부족이 되는 거야. 시험 문제 보기 할 때는 요거 막 다른 문장 쓰기도 하지만 그 중간에 하나만 바꿔갖고 치사 빤스 보기 맨날 보잖아. 이번에도 걸려들었을 거 아니야. 그걸 싹 바꾼단 말이야. 그럼 에너지가 이렇게 남는 데가 있고 부족한 데가 있으니까 에너지를 전달을 해주는 거야. 그 전달을 해줄 때 에너지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 에너지를 어디에 실어서 가냐면 대기에, 그러니까 공기에 실어서 가고 바닷물에 실어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지구에는 대기와 해수가 순환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런 다음에 그 밑에부터 이제 그림 복잡한 거는 그러면 지구에 저렇게 대기 적도지방에 과잉된 에너지를 극지방에 부족한 대로 수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수송하느냐. 너 그 밑에 보면 지구 그 동그라미 모양 있지. 거기 보면 화살표 되게 많지. 그 화살표 다 외워야 돼. 생자로 그릴 줄 알아요. 그 보고 광현아 그 화살표 보여? 아니 나 화살표 파란 화살표 보여? 이거 다 외울 수 있겠어? 오 끄덕끄덕 했네. 그릴 수 있겠어? 그거 그리는 법 알려줄게. 잘 봐. 집중해서 봐. 지구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적도야. 적도만 표시해줄게. 이게 적도. 사실 잘 그린 그림은 아니지만 좀 다 그리면 그 그림하고 똑같아져. 여기가 적도 지방이니까 여기는 에너지가 많잖아. 이제 대기의 순환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지표에 열이 많고 뜨거워. 그럼 공기들이 어떻게 돼? 그 위에 있는 공기들. 그치. 여기 위에 있는 공기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거는 옛날부터 중학교 때도 많이 배우잖아. 지표가 뜨거우면 공기가 데워져서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반대로 지표면이 에너지가 부족하면 춥잖아. 추우면 어떻게 돼? 공기가 내려가죠. 요 두 개가 제일 포인트야. 그러니까 극지방이니까 난 여기만 두 개만 그렸는데 여기서 올라가고 여기서 내려가게 그래.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이 화살은 내가 지울 거라 가지고 내가 연하게 그렸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서 올라가고 여기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순환을 해야 돼. 이해됐어? 여기서 올라가고 여기서 내려가니까 이렇게 순환을 해야 된다고. 여기서 올라가고 여기서 내려가야 되니까 이렇게 순환을 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올라가고 여기서 내려가야 되니까 이렇게 순환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한쪽 면만
그릴 줄 알면은 나머지 4개, 3개를 그리는 거 쉽거든. 내가 여기만 그릴 거야, 여기만 주목해서 보세요. 거기도 뭐 한쪽이 좀 강조돼 있잖아. 그래서 잘 보이게.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면 봐봐. 그 그림은 천천히 봐도 돼. 중간중간 선생님이 보라고 할 때만 보면 돼. 자, 요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요렇게 가면 참 좋은데, 거기 잘 봐봐. 책에 있는 그림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 적도지방에서 올라간 게, 이렇게 올라간 게 극지방까지 간 다음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화살 좀 잘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어? 그림이 좀 보기는 힘들지만 그렇게 안 돼 있을 거야. 근데 그게 자, 그림을 그려줄게.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는 안 되어 있고 그림이 그거보다는 훨씬 복잡하거든요. 그림 하나 더 그려줄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을 거야. 이렇게 3개로 나누어져 있을 거거든. 이건 이제 완성본인데 완성본을 바로 그려주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거는 지구가 만약에 자전을 안 하면 이렇게 지구가 자전을 하지 않으면 그냥 올라가서 쭉 가서 쭉 가면 돼.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돼. 진원이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려고 그래서 눈을 감는데 지구는 빙글빙글 돈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가 내가 통나무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해. 통나무. 좀 균형 잡긴 힘들지만 옛날에 보면은 그런 TV에서 막 무도나 이런 거 막 게임 같은 거 많이 하는데 보면 그런 거 건너가고 그 위에서 싸움하고 이런 거 하잖아. 통나무. 통나무인데 내가 그냥 걸어가면 발에다가 잉크 찍어 그냥 걸어가면 쭉 균형 잡으면서 그냥 걸어가가지고 딱 보면 어떻게 돼 있겠어? 나무에다가 일자로 발자국이 찍혀 있겠지. 근데 만약에 통나무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어. 통나무가 가만히 빙글빙글 돌고 있으면 내가 균형 잡고 이렇게 봐도 나중에 통나무 보면 통나무에 발자국이 일자로 찍혀 있을까? 그치? 발자국이 아마 이렇게 감겨서 찍혀 있을 거야, 그치? 지구도 마찬가지야. 가만히 아니고 빙글빙글 돌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구가 자전을 하게 되면 통나무에 서 있잖아. 사람은 자기는 앞으로 간 거지 누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린 적이 없잖아. 사실은 통나무가 돌아가는 거잖아, 그치? 근데 마치 발자국을 보면 발자국이 마치 일직선으로 사람이 간 게 아니고 가다가 오른쪽으로 꺾는 사람처럼 혹은 왼쪽으로 통나무 돌리는 방향에 따라 왼쪽으로 꺾은 사람처럼 흔적이 남아있을 거야. 그치? 이 말은 이해되지? 지구가 자전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중요하다. 북반구에서는 북반구 남반구는 알죠? 우리 살고 있는 게 북반구야. 적도 기준으로 이 북쪽 아래쪽은 남반구. 북반구 기준으로 자꾸 공기들이 어떻게 되냐면 직선으로 간다고 가는데 자꾸 우회전을 해. 남반구는 반대야. 좌회전을 하게 돼. 그러니까 누가 그 발판이 계속 빙글빙글 도니까 마치 똑바로 밟고 가는데 오른쪽으로 마치 간 것 같이 그렇게 흔적이 나게. 공기는 간다고 갔는데 지구가 돌아버리니까 오른쪽으로 꺾여버려. 우회전이 뭐가 오른쪽이야. 가끔 운전하다 보면 우회전 하는데 왼쪽으로 흔들 겁니다. 우회전이 오른쪽이야. 오른쪽은 뭔지 알지? 우회전. 남반구에서는 좌회전인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런 힘을 이거를 전향력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선생님들이 내는 반칙인데 전향력이라는 단어를 학교에서 혹시라도 얘기를 해줬다면 이거에 관련된 거다 정도만 합니다. 전향력이 왜 생기냐 물어보면 지구가 가만히 안 있고 자전을 하기 때문에 똑바로 간다고 하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마치 꺾어서 다닌 것처럼 흔적이 남는다 이 얘기거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공기가 올라가는 건 똑같아. 공기 입장에서는
쭉 가고 싶은데 우회전을 하니까 이게 가다가 북쪽으로 가다가 이렇게 돌아버리는 거야. 돌아버려갖고 끝까지 못 가고 한 이쯤까지 가다가 말아. 이게 평면으로 그려놔서 그렇지 입체로 위에서 본다고 생각하면 쭉 가야 되는데 이렇게 꺾어보면 더 이상 위로 못 가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게 쭉 이렇게 가다가 끝까지 못 가고 그냥 내려간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는 건 똑같은데 올라간 게 이렇게 끝까지 못 가고 내려가는 거야. 반대로 여기서는 공기가 내려오는데 이 내려온 게 쭉 지면을 따라 이렇게 극지방에서 적도지방으로 가는데 가다가 끝까지 못 가고 우회전해가지고 이쯤 가다가 만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된다?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랑 차이가 있다면 여기서 이렇게 가서 그냥 중간에 올라가 버려.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내려가 버려. 이게 이제 위도 여기가 이제 한 30도 부근에서 이루어지고 여기가 한 60도 부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 그래서 위도 30도, 60도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럼 이 가운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공기가 내려가니까 여기 공기도 딸려서 내려요. 딸려서. 여기 공기가 올라가니까 여기 딸려서 올라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재밌는 게 보면 여기는 공기가 이렇게 위쪽으로 가는데 북쪽으로 가는데 여기 나 혼자 남쪽으로 가는 거지. 이렇게 차이. 이 북반구에 여기 요 세 개의 순환이 이름이 있어요. 극순환,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에 이름이 있죠. 극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 페렐 순환, 헤들리 순환에 이름이 있죠. 여기를 헤들리 순환이라고 하는 거야. 헤들리. 여기가 페렐 30도에서 60도. 여기는 극순환. 헤들리, 페렐, 극순환. 극폐해, 극폐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이름은 천천히 외워도 돼. 화살표가 더 중요해. 실제로 시험에서 더 많이 나오는 건 여기가 무슨 순환이냐 물어보는 것보다 그림을 몇 개 해놓고 화살표 제대로 된 걸 고르세요 하거나 진짜 빡시게 수행평가나 수련일 때 화살표 그냥 지구 모양만 떠넣어. 이거 그리라고 하는 선택이 있어요. 10몇 점짜리 던져놓고 서술. 그릴 줄 알아요. 자, 그러면 봐봐. 극지방에서 이렇게 이제 남극 북극지방에서 적도지방으로 이렇게 지표면에서 공기가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 보면 됩니다. 칠판 보면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지표 부분에서는 이렇게 내려오는 바람이 없어요. 내가 이쪽만 본 거지 사실 지구는 둥글잖아. 동그란 게 아니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바람이 지표 부분에 다 부는 거야. 이렇게. 이게 바로 지구가 자전이 하지 않을 때 모습입니다. 남반구도 그리면 이렇게 여기서 올라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내려간 다음에 이렇게 해갖고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이게 지구가 자전을 하지 않을 때야. 우리 책은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의 대기의 방향이 안 그려져 있어요. 근데 물어봐. 단골 소재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려 놓으세요. 근데 그릴 줄 알아야지. 그려놓고 이걸 외우려고 그러면 어려워. 그래서 내가 집중해서 풀어봐요. 자, 여기는 봐봐. 치울게. 여기 적도지방이 있으면 바람이 극지방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까지밖에 못 내려와. 그래서 여기 위도 30도 부근하고 60도 부근에 이렇게 선을 끈 다음에 내려오는데 여기까지밖에 못 내려와.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 바람이 그냥 안 간다고 그랬지. 북반구에서는 바람이 가다 말고 오른쪽으로 꺾여버려요. 무조건. 그래서 여기는 바람이 어떻게 되나? 가다 말고 이렇게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가다 말고 우회전을 돼. 여기서도 어떻게 돼? 바람이 이렇게 내려오죠.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냥 못 내려오고 이렇게 우회전을 해. 이렇게 내려오다 오른쪽으로 꺾인 거죠. 여기는 이제 올라간단 말이야. 이렇게 올라가다 말고 우회전. 그래서 우회전. 이거 중요하다. 우회전이란 거는 이렇게 가다가 꺾이는 거니까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렇지? 간혹 화살표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위로 가다 우회전한 게 아니잖아, 모습이, 그렇지? 위로 가다 우회전하는 그래프는 화살표는 이거지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잘못된 화살표 나와 있는 것도 있단 말이야. 얘들이 이거랑 뭔 차이냐 그랬는데 이거는 오른쪽으로 가다 위로 간 거고 이건 위로 가다 오른쪽으로 간 거야.
다르지. 그래서 거기 보면 지표 부분에 바람해가지고 땅 부분에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쌤 그래갖고 거의 완벽하게 똑같지 않아, 그치? 요 지표 부분에 요 바람을 뭐라고 하냐면 극동풍이라고 그러고 여기 바람을 편서풍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위도 30몇 도 살고 있어서 편서풍대에 살고 있다. 편서풍대. 여기는 무역풍이라고 그러죠. 같은 방식으로 남반구도 그리면 이렇게 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 여기도 어떻게 돼? 여기서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여기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지표 부분의 바람은 여기는 이렇게 가다가 좌회전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좌회전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좌회전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남방구까지 이렇게 자세히 그릴 필요 없고 북방구 정확하게 그릴 줄 알면 남방구는 데칼코마니 알지 니네 그대로 반대로 거울상으로 그리면 돼. 똑같아요 그리기 똑같지 반대로 딱 찍으면 똑같잖아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 하나만 더 할게 여기 적도를 부분으로 해가지고 여기도 무역풍이고 여기도 무역풍이야 그러니까 무역풍이 두 개가 겹친단 말이야 붙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헷갈릴까봐 이 둘은 이름을 따로 붙여요. 이거는 여기가 바람이 이렇게 불면 바람 방향은 이름 붙이는 건 어떻게 하는지 중학교 때 배웠는데 까먹었을까봐 얘기를 해줄게. 북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면 북풍이라고 하는 거야. 남쪽에서 북쪽으로 남쪽에서 불어오면 이거는 남풍이라고 하는 거야. 바람은 불어오는 방향 기준으로 출발하는 곳 기준으로 이름을 붙이는 거지 가는 방향 기준으로 이름을 붙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북풍이고 이게 남풍이야. 이게 서풍이고 이게 동풍인 거야.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 북동쪽에서 이렇게 오는 거잖아. 그치? 북동쪽에서.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북동무역풍이라고 하는 거고 얘는 남동쪽에서 이렇게 오는 거기 때문에 얘는 남동무역풍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북반구 무역풍은 북동무역풍, 남반구 무역풍은 남동무역풍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극동풍, 편서풍은 그냥 돼 있는데 무역풍 때는 북동, 남동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죠. 여기는 또 똑같이 편서풍이야. 편서풍. 여기는 극동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뭘 다 한 거냐면 대기대순환을 배워요. 대기대순환. 그리고 극순환하고 헤들리 순환은 직접순환이라고 얘기하거든. 직접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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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순환이라고 하는 거고 헤들리 순환은 간접순환이라고 해요. 간접순환. 이게 왜 간접순환이냐면 이거 중요한데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해줬어요. 이 가운데 화살표는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 여기서 내려가고 여기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는 바람이 끌려서 내려오고 있는 끌려서 올라간다. 직접 순환을 하는 게 아니고 양쪽의 순환에 의해서 강제로 순환된다고 해서 간접 순환이라고 하는 거거든. 제가 거의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해야 돼. 하나 더 뭐냐면은 이거 중학교 때 배우긴 배운 건데 이게 올해 까먹었는데 고기압 저기압 기억나? 고기압 저기압 그럼 배운 건 기억나? 고기압하고 저기압이 있으면 고기압에서는 어떻고 저기압에서는 어떻고 이런 걸 배우는 거고 하나는 바람이 상승 기류가 생기고 하나는 하강 기류가 생기고 하나는 날씨가 맑고 구름이 생기지 않고 하나는 구름이 생기고 비가 온다라고 배워. 방해만. 고기압이면 상승 기류야, 하강 기류야. 확실해? 자신 있어? 맞았어. 이게 바람이 있잖아. 지표 기준으로 바람이 이렇게 내려오면 바람이 이렇게 위에서 꾹꾹 누르기 때문에 지표에는 고기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러면 고기압이 형성이 되는 거고
반대로 이렇게 지표에서 바람이 상승 기류가 이렇게 생기게 되면 여기 있는 바람들이 공기들이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여기에 공기가 적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압력이 약해지고 지표 부분의 압력이 약하다는 의미에서 저기압이 돼. 당연히 잘했어. 오케이. 자, 줄 중에서 구름이 생기는 곳은 고기압이다, 저기압이다. 진우야? 저기압. 오케이. 저기압에서는 상승 기류와 함께 구름이 생깁니다. 구름. 구름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 비도 생기겠죠. 고기압은 날씨가 맑아요. 바꿔 말하면 구름이 지나가다가 고기압을 만나면 있던 구름도 사라져. 그래서 여기는 구름이 안 생깁니다. 있던 구름도 소멸돼. 일기예보 보면 이게 그냥 날씨 어플 말고 일기예보 보면 기상청 언니들이 이런 말을 해. 기상캐스터 언니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고기압의 영향으로 쾌청한 날씨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저기압이 서해상에 저기압이 상륙해서 저녁부터는 날씨가 흐리고 곳곳에는 비가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덮으면 구름이 생기고 비가 오는 거야. 고기압이 오면 있던 구름도 사라져 날씨가 맑게 되죠. 그게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느냐? 대기 대순환을 하면 봐봐. 항상 하강 기류가 생기고 상승 기류가 생기는 곳이 정해질 수밖에 없어. 여기는 무조건 뭐가 생겨? 적도 부분. 공기가 어떻게 돼? 계속 상승을 하죠. 적도 부분은 무조건 상승 기류가 생겨. 그리고 이 위도 30도 부근에는 어떻게 돼? 무조건 뭐가 생겨? 하강 기류가 생겨. 왜 여기는 무조건 고기압이 생길 수밖에 없어. 60도 부근에는 또 상승 기류가 생겨. 여기 또 저기압이 생깁니다. 그리고 극지방에는 무조건 고기압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거기 보면 이런 게 있어. 또 그림에 보면 한대, 전선대, 아열대, 고압대, 적도, 저압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그게 왜 있는 거냐면 여기 적도 부분에는 맨날 상승 기류가 있으니까 저압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적혀 있지만 저기까지 연결해서 알고 있어야 돼. 저기압이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 맨날 구름 생기고 비가 많이 오죠. 그래서 열대지방에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말레이시아 이런 데는 적도에 거의 걸쳐 있거든. 아니면 괌 이런 데 있잖아. 적도에 거의 걸쳐 있는데 이런 데 놀러 가면 가본 적은 없다만 난 제일 멀리 가본 게 일본이어서 아무튼 거기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일본도 거의 오키나와 그 정도 내려가면 거의 적도에 걸쳐 있거든. 여기 가면 어떻게 되냐면 멀쩡하다가도 갑자기 비가 막 내리고 그래. 걸핏하면 이제 구름이 생기고 비가 오는 거죠. 근데 여기 위로 30도 부근에는 어떻게 되냐면 맨날 고기압이 생겨가지고 맨날 구름이 안 생기고 맨날 비가 안 와. 우리나라는 30도에서 조금 비껴 있으니까 그래도 비가 좀 오기는 오는데 우리나라 비 많이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총 강수량은 많은 편에 속하는 국가지만 비가 많이 오는 국가로 분류하진 않아요. 우리나라는 여름에 한 번씩 물폭탄이 떨어지는 거지 비가 별로 안 오는 나라에 속해. 여름을 제외하고 나면 뭐 올해 좀 비가 많이 와서 좀 이상기후 때문에 말이 안 먹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오는 나라가 아닙니다. 1년 중에 비가 오는 계절이 딱 정해져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위도 30도랑 가까워서 딱 30도에 걸리잖아. 비가 더럽게 안 와. 비가 진짜 안 오는 지역을 뭐라 그래? 건조하고 마른 그런 지역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우리 지구에서 비가 안 오고 빼짝 말라 있는 땅은 그렇지. 그 뒤에 연결돼 사막 얘기가 나오거든. 그래서 위도 30도 부근에는 무조건 사막이 존재하게 돼. 한 장 넘겨서 그냥 슬쩍 구경하고 볼까? 바로 다음 장에 보면 사막화 해가지고 그림 나와 있는데 사막이 우리가 더운데 무조건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더운 걸로만 따지려면 적도가 제일 덥거든. 근데 지구상의 사막 분포를 보면 적도 부분에 사막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적도 부분은 저압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거든. 오히려 30도 부분 있잖아. 30도 부분이 사막이 다 걸려 있어요. 큰 사막들은 위도 북쪽 30도랑 남쪽 30도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 온대 고압대, 아열대 고압대라고 하는 그 고압대에 걸려가지고 여기랑 여기는 사막이 생겼습니다. 여기까지가 대기 대순환. 힘들지.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오면은 형성 원리도 있기는 하지만
그냥 화살표는 보면은 화살표 방향 다 외우려고 하면 진짜 힘들거든. 그래서 설명을 차근차근 한다고는 했는데 그래도 외울 게 너무나 많다는 정도는 알고 있어. 정리할 사람 좀 정리하시고요. 정리하다가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 부르고 정리 다 하고 나면은 정리할 시간 주고 나서 밑에 걸로 넘어갈 거니까 정리하고 정리 다 한 사람은 잠깐 화장실 다녀 밑에 또 넘어가면 끝날 때까지 계속 해야 되니까. 그 밑에 이제 해수의 순환 하기 전에 대기 순환 읽어보고 선생님 설명했던 거 화살표 어떻게 됐는지 잠깐 한번 되새겨보세요.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중요도도 높고 외울 것도 많지만 진짜 이거는 외우고 두고 쓰는 거라 지구과학 할 때 이 얘기 안 하고는 할 수 있는 단어는 지질밖에 없어. 지질도 뭐 외울 거 많은 건 똑같잖아. 지질 아니고 대기와 해양 나오면은 이 얘기는 끝없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잘 배워두세요. 어느 과목으로 가도 외울 거는 꽤 있으니까. 그다음에 우리는 300페이지 4가 방금까지 한 건 대기의 순환입니다. 대기의 순환보다는 해수의 순환이 훨씬 쉬워요. 훨씬 쉬워. 지도 모양만 정확하게 보면 돼. 거기도 뭐 만만치 않게 화살표 많이 그려져 있고 복잡해 보이지만 해수의 순환은 크게 어렵진 않아. 대신에 대기의 순환하고 연결지어주나. 일단 선생님이 지도를 잘 그리지는 못하지만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아시아가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 끝에 여기 이렇게 있고 뭐 중국 이렇게 있고 그지? 아시아가 있고 일본 이렇게 있고 그지? 그럼 이렇게 태평양이라고 하는 큰 바다가 있죠. 그 큰 바다 건너편에는 아메리카 대륙이 있죠. 여기 이제 알래스카가 있고 알래스카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미국이 이렇게 있고 밑에 이제 남아메리카가 이렇게 있어. 진짜 지멋대로 그렸는데 대충 어디를 뜻하는지는 알겠죠. 북미, 미국, 캐나다, 남미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적도가 한 이 부분에 이렇게 있어요. 적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태평양이 워낙 커. 여기도 바다가 있고 여기도 바다가 있는데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북태평양이라고 하죠. 북태평양. 태평양이 북쪽이라는 뜻이죠. 아래쪽은 남태평양. 옛날에 니네 기단 해갖고 중학교 때 배운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북태평양 기단이 우리나라를 뒤덮어서 이럴 때 북태평양 기단 여기 있거든. 근데 애들이 밑에 있는데 왜 북태평양 기단이라고 하니까 여긴 다 북태평양이라서 그런 거예요. 남태평양은 남반구에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북태평양의 순환만 정확하게 알면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북태평양의 순환도만 하면 안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가 위도 한 30도 부분이야. 여기가 0도고 여기가 한 60도 정도 되거든. 그러면 아까 전에 대기 대순환에서 그림이 지저분해져서 내가 지워버렸는데 선생님은 빨리 그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있으면 북반구의 대기 순환을 보면 여기는 뭐 있냐면 이렇게 무역풍이 이렇게 불고 있고 여기는 이렇게 편서풍이 이렇게 불고 있었거든. 이 바람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받아. 바다의 흐름은 이 대기의 순환의 영향을 받아. 그래서 이 0도에서 30도는 북동 무역풍의 영향으로 이래갖고 바닷물들이 이렇게 쓸려간다고 생각해요. 바닷물이 이렇게 쓸려간다. 그럼 바다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다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북태평양 거기 이제 그림 하나 또 이렇게. 30도에서 60도에는 이제 편사풍의 영향을 받았고 바닷물이 일로 쓸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일로 쓸린다. 이렇게. 바닷물이 이렇게 가. 그러면 요건 쉬워. 이제 이거랑 이것만 하면 여기서 바닷물이 이렇게 올라갈까? 아니죠. 순환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갔으면 여기서는 내려가야 되겠죠. 여기서는 이렇게 갔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올라가게 돼. 그러면 이제 북태평양을 기준으로 바닷물이 한 바퀴 도는 순환이 완성이 됐어. 끝. 근데 이게 여기서 서에서 동에서 서로 오는지 서에서 동으로 오는지 여기서 올라가는지 여기서 내려오는지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방향을 아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그런 다음에 해외의 이름은 천천히 해도 돼.
해류의 이름은. 요거는 해류 이름이 뭐냐면 적도 부근의 바닷물의 움직임이라는 뜻으로 적도 해류라고 이름 붙여. 근데 이게 남태평양에도 또 바닷물이 이렇게 가거든. 그래가지고 적도는 적도인데 적도 북쪽에 있다 그래서 이건 북적도 해류라고 그래. 북적도 해류. 그리고 여기는 일본 옆으로 지나가는데 일본 놈들이 이름 붙여놨나 봐요. 쿠로시오 해류라고 해요. 쿠로시오 해류. 그리고 여기는 미국의 서안이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바로 캘리포니아주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캘리포니아, 여기가 LA 있고 샌프란시스코 있는 데가 여기거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해류라고. 그리고 이거는 북태평양이에요. 이 북태평양 바다를 끼고 있는 한 바퀴 해류 이름 4개. 방향하고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름 외우면 돼. 근데 방향도 따로 외우는 게 아니고 아까 말했잖아. 이 바람 방향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밑에 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림 바로 위에 동서방향의 해류, 동서방향의 표층 해류는 뭐에 영향을 많이 받냐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했어. 그래서 내가 아까 말하는 무역풍하고 편서풍 영향이 북적도 해류하고 북태평양의 이 동서방향의 해류는 바람 영향이 크고 남북 방향의 해류는 뭐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되어 있냐면 거기에 해류가 대류에 막히면 해류의 방향이 남북 방향으로 바뀐다. 즉 대륙의 모양에 의해서 많이 바뀐다. 그러니까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해류다라고 얘기를 하면 남북 방향의 해류를 고르면 안 되고 동서 방향의 해류의 영향을 동서 방향을 골라야 되고요. 이 북적도 해류가 무슨 바람의 영향을 받느냐까지도 물어봐. 그럼 북동무역풍의 영향을 받습니다라고 해야 돼. 북태평양 해류는 뭐에 영향을 받습니까? 하면 편서풍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요거 한 바퀴 구성하는 거 할 줄 알면 나머지는 똑같이 몇 개를 더하면 되는데 여기만 해도 50%인데 사실 시험에는 요즘에는 북태평양보다는 남태평양이 조금 더 많이 나와. 내 선생님 생각에는 옛날에는 주로 북태평양이 나왔는데 이제 북태평양 맨날 내면은 우리나라 근처니까 애들이 다 알겠지 싶어가지고 남태평양을 내야지 낯설고 틀리겠죠. 남태평양으로 좀 트렌드가 바뀐 것 같은데 대서양은 잘 안 나오는데 남태평양이 되게 많이 나와. 그래서 남태평양까지는 마스터를 해야지 90% 정도 되고요. 나머지 10%는 선생님이 변태면 대서양을 내. 근데 대서양은 나도 잘 못 외워서 외웠다가 잘 안 나오는데 자꾸 까먹어가지고 대서양은 그냥 옵션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해주면 그때 외우는 거야. 대서양은 똑같아요. 근데 북반구 대서양이면 이게 미국의 동쪽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요렇게 생겨. 거기 보면 귀퉁이에 대서양 나와 있잖아. 거기 보면 미국 오른쪽에 보면 대서양 이게 나 있거든. 그럼 해류 이름은 똑같아요. 이거는 북태평양 해류고 이거는 북대서양 해류. 요거는 북적도 해류고 이것도 북적도 해류. 요거랑 요거만 이름 붙이면 돼요. 카나리아 해류랑 멕시코 만류라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카나리아 해류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멕시코 만류고 이름 붙이면 돼요. 근데 이제 남태평양을 잘해야 돼. 남태평양이 원래 시험에 되게 잘 나오거든. 남태평양은 지구 이렇게 있으면 아까 전에 북동무역풍하고 편서풍이 어떻게 되냐 그랬냐면 북동무역풍이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편서풍이 이렇게 되고 여기 남반구로 내려가게 되면은 북동무역풍이 부는 게 아니고 남동무역풍이 불어요. 남동무역풍. 그리고 편서풍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자외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다. 요 두 바람이 영향을 받아갖고 남태평양도 여기 남아메리카가 이렇게 있고요. 남태평양 여기 우리나라에서 쭉 내려가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 동그란 큰 대륙이 하나 있죠. 우리 호주라고 부르는 오스트레일리아라고 있단 말이에요. 남태평양은 좌우에 호주와 남아메리카를 끼고 있어. 남아메리카 남미 알지? 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 남동무역풍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적도 부근에서 이렇게 바닷물이 쏠리게 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쭉 내려가면 여기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갖고 바닷물이 저기 밑에는 이렇게 쏠리게 돼.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바닷물이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 여기는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죠.
바람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되고 아니면 아까도 말했지만 북반구랑 남반구는 그냥 그대로 거울로 찍어놓은 것처럼 생겼거든. 얘가 어떻게 돼? 이렇게 가니까 얘는 이렇게 돼 있어. 얘가 이렇게 가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돼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방향 정확하게 알면 그대로 겹쳐가지고 접어가지고 그릴 줄 알면 돼. 그럼 화살표 방향 안 돼. 하나만 정확하게 알면 돼. 이제 이름은 이제 바뀌죠. 이거는 이제 적도의 남쪽에 있다 그래서 남적도 해류. 이 남적도 해류 문제 안에서 되게 많이 언급되는 거니까 남적도 해류는 이 남반구에서 이렇게 흐르는 해류가 남적도 해류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호주 옆을 지나가는 해류니까 호주는 교과서에는 호주라고 잘 안 하죠. 오스트레일리아라고 하죠. 오스트레일리아 옆을 지나가는 해류라고 해서 오스트레일리아 해류인데 오스트레일리아 입장에서는 이게 여기가 서해고 여기가 동해잖아, 그렇지? 우리나라도 어떻게 여기가 서해고 여기가 동해지. 동쪽 오스트레일리아의 동쪽에 있는 해류라고 그래서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라고 했어요. 동오스트레일리아. 이 남아메리카에는 아래쪽에 길쭉한 나라 있고 위쪽에 그냥 길쭉한 나라 이렇게 두 개의 나라가 있거든. 이 세계에서 제일 긴 나라 두 개 유명하죠. 이 나라가 더 길겠는데 이 나라는 칠레, 그 위는 페루입니다. 칠레랑 페루랑 싸워서 페루가 이겼는지 몰라도 이게 페루예요. 칠레, 페루. 아래쪽 게 이름이 독특하거든. 요렇게 지나가는 거. 이게 남극 부근을 지나간다 해서 남극 페루인데 남극 순환류라고 해서 순환류. 이게 왜 그러냐면 북태평양 해류는 가다가 이렇게 막히는데 남극 해류는 이렇게 가면 여기 막히는 데가 없어요, 아래쪽에. 그래서 이게 빙글빙글 돌 수 있거든. 그래서 남극 순환류라고 이렇게 붙여요. 이것만 외우고 화살표 방향하고 그리고 동서방향 남적도 해류는 남동 무역풍의 영향을 받았다. 남극 순환류는 한석풍의 영향을 받았다. 바람의 영향까지. 그럼 이제 대기대 순환하고 해수 순환이 된 거야. 근데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시험 문제 풀다 보면 자꾸 디테일한 걸 물어봐가지고 얘네들 본질을 잃어버리는데 본질은 뭐냐면 계속 뭐 이름 외우는 게 원래는 핵심이 아니야. 과학이 여기서 가르쳐주고 싶은 거는 지구가 둥글고 에너지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불균형을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통해서 불균형을 조금 해소시킨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조금씩 공기와 바닷물을 통해서 이동을 해갖고 에너지 부족을, 에너지 과잉을 조금씩 차이를 줄여나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큰 틀은 자꾸 잊어버리고 화살표랑 해류 이름만 자꾸 보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데 큰 틀도 당연히 보기에서 다 물어봅니다. 이를 통해서 지구의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이야? 에너지 불균형 때문에 일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맞는 말이죠. 요것들은 2학년 지구과학 1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여기서 업그레이드도 하고 이거 다 알겠지 생각하고 그 다음 내용도 나오기 때문에 진짜 잘해야 돼. 지금 잘해줘서 2학년 지구과학 가져갈 생각인 친구들은 봐주세요. 이게 남태평양 순환이야. 뭐 굳이 또 하려고 그러면은 남대서양도 있어. 남대서양. 남대서양까지는 안 나오고 진짜 많이 나와도 북대서양까지 나오거든. 우리 책에도 남대서양은 이름도 안 적어놨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 하면 50%, 요거까지 하면 90%. 왜 이게 50%고 이게 40%라는 뜻이 아니고 시험 문제 여기 조금 더 잘 나오는데 요거 방향을 잘 외워두면 요거까지 세트이기 때문에 여기 두 개 하면 90%. 혹시 모를 10%는 여기 북대서양. 근데 북대서양은 돌아가는 방향이 북태평양하고 똑같아가지고 방향은 쉽게 그리고요. 이름만 따로 북대서양 해류, 북적도 해류, 카나리아 해류, 멕시코 말류. 이름만 따로 외워주면 되니까 그거는 시험 직전에나 봐야지. 이렇게 북태평양 완벽하게 하시고요. 남태평양까지도 완벽하게 하시고요. 다 했어. 시간이 끝까지 할 수 있을래나? 여기 내용이 워낙 많아가지고 17번 할 수 있다? 좀 힘들다. 자, 그 다음에 사막화. 아까 전에 살짝 얘기를 했는데
지구에는 아주 건조하고 1년 내내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을 사막이라고 부르죠. 근데 우리는 사막이라고 하면은 이미지가 더운 곳을 떠올리기 쉬운데 더운 곳이 사막이 아니고 추운 곳이 사막도 아니고 건조한 곳이 사막이에요. 우리 상식하고는 다르게 추운 사막도 지구에는 꽤 많습니다. 근데 그 더운 사막이 덥고 건조하게까지 하니까 야 더운데 물도 못 마신다고 생각해봐. 바짝바짝 마르잖아. 그래서 약간 지옥 같은 이미지로 영화에서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그 더운 사막 이미지가 많이 담겨져 있지만 지구 전체에 보면 건조한 곳이 굉장히 많고 그런 곳은 다 사막이고요. 그 중에서 더운 사막도 있고 추운 사막도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지구의 사막은 더운 곳에 분포하는 게 아니고 위도 30도 부근에 분포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위도 30도 부근에는 대기 대순환 때문에 하강 기류가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아까 전에 아열대 고압대라고 했어요. 하강 기류가 생기면 무조건 거기는 고기압이고 무조건 구름이 안 생기고 무조건 날씨가 맑아. 맑으면 좋지요. 맨날 맑기만 해봐. 이렇게 빼짝 마르는. 그러니까 건조한 사막이 되죠. 근데 거기 우리가 보고 있는 310페이지 제일 첫 번째 단어는 사막이 아니고 사막 뒤에 한 글자 더 붙어 있죠. 사막화. 그러니까 이래 사막하고 사막화를 구분해야 되는데 사막이 나쁜 거냐? 가서 살고 싶진 않지만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아까 전에 온실 효과하고 지구 온난화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듯이 사막은 지구의 대기 대순환 구조상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막에 뭐 생긴 게 나쁜 게 아니야. 사막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지구 어딘가에서는. 근데 사막화가 붙으면 나쁜 말이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막은 지구 어딘가에는 무조건 위도 30도 부근에는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인간들이 헛짓거리를 해서 사막이 더 쓸데없이 넓어지고 사막이 여기저기 더 많이 생겼다라는 뜻이 사막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막은 기본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사막화 현상이라고 하면 뭐가 되냐면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사막이 넓어진 거. 그걸 사막화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도 지도에 보면 사막과 사막화 지역으로 구분을 하고 있죠. 빨간색으로 표현된 사막은 원래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인데 거기 이제 동색으로 표현된 사막화 지역은 인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봐. 여기까지 사막이야. 여기까지 사막이야. 요 밖에는 노 사막이야. 전혀 사막 아니고 막 풀도 많고 나무도 많고 이럴까? 딱 이렇게 섞어갖고 실제로는 안 그렇게 되지. 여기가 이제 사막이면 점점 이제 여기보다는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풀들도 조금씩 보이고 나무들도 조금씩 보이다가 그런 다음에 초원이 있고 숲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사막화됐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사막의 경계선에서 좀 이제 벗어나게 되면 이제 풀들이 생기고 하는데 인간들이 거기다가 막 소를 풀고 막 낙타를 풀고 해가지고 풀들 그나마 있는 풀들도 다 뜯어먹게 만들고 이래버리면 거기도 완전히 사막이 아니었던 것도 사막이 되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경이라든지 농사 짓는 거, 목축이라든지 소 키우고 양 키우고 그런 거, 말 키우고 하는 거 그런 농경과 목축 혹은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가지고 사막이 넓어진 곳을 사막화 지역이라고 해요. 근데 사막화 지역을 우리가 다 외울 필요는 없잖아. 외울 수도 없고 단어 한 개만 체크해줘. 거기 보면 찾았어? 사헬이라고 보이는 거 있어요. 사헬. 사막화 관련 문제점은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사헬. 찾았어 지도에서? 사헬. 사헬. 그러니까 사막화된 지역을 대표적인 곳을 쓰세요. 그러면 사헬을 쓰면 되고 문제에서 사헬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뭐가 핵심이냐면 사헬은 사막이 가까웠지만 꽤 번화한 곳이었어. 도시. 사람들이 옛날부터 교역도 하고 전통적으로 오래된 사막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살던 곳인데 사람들이 그 주변에 막 소나 이런 걸 많이 키우고 하다 보니까 사헬 지역까지도 사막이 돼버린 거야. 사막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버려진 도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도시인데 예전엔 사람이 살 수 사막이랑 가깝긴 하지만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도시인데 이제는 사막화 지역이 돼버려서 사람이 살기에는 부적합한 곳이 된 거야. 거기 억지로 살기가 힘들어. 그래서 사헬 지역 하면은 사막화에 관련된 얘기가 연결이 된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더 이상 낼 것도 없고 나오지 않아. 근데 그 밑에 있는 게 되게 어려워. 뭐나 L, D, U라고 하는 게 나오죠. L, D, U. 완전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고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고. 광현이 엘니뇨 들어봤어? 뭐이도 들어봤어? 아마존. 응? 아마존. 아마존? 뭐 그래 아마존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죠. 엘니뇨는 선생님이 너네 나이 때 정도 됐을 때 20년도 더 전이죠. 그때 뉴스에서 진짜 많이 떠들던 얘기인데 지금은 뉴스에서는 그때만큼 많이 떠들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교과서에 실리거나 교과서가 한 박자 늦게 움직여서 그러는데 그래도 중요한 현상입니다. 선생님이 니네 고등학교 다닐 때쯤에는 최신 기상 현상이 있고 지구의 이상 기후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저 새끼가 나쁜 새끼야 이러면서 뉴스에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 세대는 귀에 익숙한데 니네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보면서 처음 봤을 가능성이 높아. 아니면 어디서 들어봤는데 뭔지는 전혀 모르거나. 이거는 지구가 1 기준으로 2학년 기준으로 킬러 문제가 나오는 내용입니다. 킬러 문제라고 해서 수능 문제다 어려운 문제 있잖아. 가장 어려운 내용으로 손꼽히는 여기가. 여기 내용이 쉽지 않다는 거지 1학년 때부터. 잘 배워두시라고요. 강조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시험 범위 들어가면 엘니뇨 얘기를 하고 얘네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니까 여기는 이해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 낼 수 있는 말들이 너무 많아서 바닷물의 흐름이 약해진다, 강해진다, 표층 수온이 높아진다, 낮아진다, 고기압이 형성이 된다, 저기압이 형성이 된다, 비가 온다, 뭐 구름이 생긴다, 용승이 약해진다, 강해진다, 남적도 해류가 강해진다, 약해진다, 무역풍이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거 정보가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 그걸 하나하나씩 정리를 할 테니까 주목해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엘니뇨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엘니뇨가 벌어지지 않았을 평상시 기후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엘니뇨라는 게 뭔지를 그러니까 엘니뇨가 벌어지지 않았을 때 상황을 모르면 엘니뇨가 무슨 상황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평상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위에 엘니뇨는 뭐라고 했냐면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역의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높은 상태로 지속되는 현상. 원인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아요. 매년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몇 년에 한 번씩 정도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엘니뇨는 규칙적으로 발생한다는 틀린 말이에요. 엘니뇨는 불규칙적입니다. 거기 나와 있잖아. 2에서 7년마다 불규칙하게 발생한다라고 녹색 글씨로 조그맣게 써져 있어. 엘니뇨가 벌어지지 않을 때는 뭐냐면 엘니뇨는 핵심부터 말하면 여기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내가 아까 남태평양이 중요하다고. 엘니뇨가 교과서로 들어오고 나서는 북태평양 얘기를 잘 안 하는 게 엘니뇨가 남태평양에서 벌어져요. 벌어지는 장소는 여기인데 그 오른쪽 페이지 보면 엘니뇨가 세계 기후에 미치는 영향 해갖고 옆에 나와 있거든. 읽어보면 그 외우거나 할 필요는 전혀 없어. 그냥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엘니뇨가 벌어지면 지구 여기저기서 난리가 납니다 이런 뜻이야. 갑자기 뭐 미국에 한파가 와가지고 뭐 사람들이 얼어 죽었다는 듯이 뭐 유럽에 막 기온이 여름 기온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가고 사람들이 일사병에 걸려서 죽었다더니 뭐 이런 뉴스가 한 번씩 나올 때가 있거든. 그게 엘니뇨가 벌어지면 엘니뇨가 남태평양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남태평양에서 이 일이 벌어진 게 전 지구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선생님 학교 다닐 때 너네만한테 이게 뉴스가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우리 때는 나 선생님 고등학교 다닐 때는 세기말이라 그래갖고 이제 2000년 오면 지구가 없어지니 뭐니 이러면서 그 멸망하니 그러면서 세기만적인 불안감이 굉장히 조성돼 있었는데 거기 마침 또 그런 세기말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는 거 플러스 그때 날씨가 진짜 미쳤었어.
전 세계적으로 대형 태풍, 뭐 대형 한파, 뭐 대형 폭우, 우리나라도 막 난리가 많이 났었어. 물난리도 많이 나고 막 너무 더워갖고 사람들 막 그런 이상기후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거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을 거 아니야. 과학자들 무섭다고 짐 싸들고 도망가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이 남태평양에서 주기적으로 생기는 이런 엘니뇨라는 현상이 그 지역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엘니뇨라고 하는 현상이 벌어질 때마다 전 세계적으로 특이한 기상 현상이 생겼는데, 그 1900년대 말에는 엘니뇨가 굉장히 세게 벌어진 일이 있었고, 이 엘니뇨가 세게 벌어지면 전 지구적으로 이상 기후가 굉장히 강하게 발생을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는 과학자들이 남태평양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엘니뇨가 발생했다 그러면 올해는 지구 여기저기서 이상 기후 현상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라고 미리 리포트를 내줘. 엘니뇨가 그럼 뭐냐? 엘니뇨가 벌어지지 않을 때 평상시 이쪽인데, 엘니뇨를 벌어지는 시기는요 12월 부근입니다. 12월 부근. 광현아, 12월 부근이면 계절이 어떻게 되죠? 계절 몰라? 계절? 어? 그 계절 뭐야? 12월 부근 여름입니다. 에이? 뭔 소리? 우리 남반구 얘기한다는 거 까먹으면 안 돼. 남반구는 12월 부근이면 여름입니다. 그러니까 벌어지는 시기에 대해서도 물어봐. 그럼 남반구의 평소의 12월 기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원래 12월이면 여름이야 여기는. 그래서 이런 페루나 칠레 같은 데는 미국 사람들이 겨울 휴가를 굉장히 많이 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얘네들 휴가일 때 이쪽으로 놀러 가면 우리는 가는데 지구 반대쪽이라서 너무 멀고, 미국 애들은 금방 가거든. 미국 애들은 이런 데 놀러 가면 우리나라에서 호주 가는 거랑 비슷한 건데, 여기 가면 어떻게 돼? 12월 달에 여기 놀러 가면 여름이잖아. 그럼 지네 동네 겁나 추웠는데 여기는 따뜻하고 좋은 거야. 그리고 여기가 휴양지로 굉장히 유명한데 우리는 멀어가고 잘 안 가서 몰라도 그렇지. 이쪽이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여름이니까 개 더운데, 엘니뇨가 벌어질 때가 아니라 평상시 얘기하는 거예요. 평상시. 바닷물은 엄청 차요. 개 추워. 여름이니까 햇볕이 쨍쨍이고 공기가 뜨거운데 바닷물까지 미적지근하면 거기서 놀고 싶겠어? 아니죠. 이왕 피서 왔는데 바닷물은 시원하고 차가운 게 좋잖아요. 이거 봐. 바닷물이 되게 차. 왜냐? 여기를 잘 생각해 보면 여기 물이 어디서 올라와? 이렇게 남북 쪽으로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물이 되게 찬물이 막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햇볕은 쨍쨍 비치고 더워도 밑에서 이렇게 찬물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는 바다는 되게 시원해요. 그게 이제 평상시 날씨의 특징인 거야. 이 지역 기후가. 그래서 거기 보면 밑에 그림 중에서 왼쪽 그림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요거를 요렇게 세운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돼. 요걸 요렇게 세워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바라보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호주가 있고 여기는 남아메리카에 있고 요 바다가 있는데, 여기 어떻게 돼요? 여기 아까 전에 뭐하잖아. 항상 이렇게 찬물이 여기 올라온다 그래. 찬물이 여기 찬물이 있잖아. 남극 쪽에서 오는 찬물이 있어. 남극 쪽에서 오는 찬물을 뭐라 그러냐면, 찬물이 밑에서 올라온다 그래서 용승이 있다 그래. 용승. 거기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이동하고 차가운 해수가 용승해라고 표현했죠. 그렇지? 평상시에 이 차가운 물이 남극 쪽에서 이렇게 하고 기어 올라오고 있어서 용승하고. 근데 이게 왜 오냐면, 여기에서 물이 올라오려면 여기 물이 빠져나가야지 온단 말이야. 여기서 물이 올라오려면.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물이 안 빠져나가면 찬물이 여기서 물이 올라올 수가 없죠. 이게 뭐냐면, 여기서 남동 무역통의 영향으로 남쪽도 해류가 있는데, 이 남동 무역통에 의해서 이 바닷물이 여기 여름이니까 바닷물이 미적지근해졌다 싶으면 일로 다 싣고 가버리니까 서쪽으로. 그래서 따뜻한 해수는 서쪽으로 다 가버려.
찬물만 밑에서 올라오는 구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페루 앞바다는 바닷물이 되게 차갑다 보니까 여기에 하강기류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가 춥다 보니까 물이 차다 보니까 물 위에 있는 공기가 데워지질 않잖아요. 식잖아요. 그러니까 차강기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반대로 여기는 미적지근한 물이 여기 다 있으니까 여기는 덥잖아요. 그럼 이게 상승기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상승기류가 생기니까 여기는 이제 구름이 많이 생기고 여기는 비가 내리겠죠. 여기는 하강기류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 굉장히 맑아요. 이게 평상시에 남태평양의 동서쪽의 기후의 특징인 거야. 남태평양의 동쪽인 페루에서는 바닷물이 차기 때문에 여름치고는 굉장히 선선하고 굉장히 맑은 날씨가 지속이 돼요. 햇빛은 쨍쨍하지만 여름치고는 날씨가 선선해. 바다는 굉장히 차고 놀기 딱 좋죠. 근데 남태평양의 서쪽 편이라고 표현하거든. 그러니까 여기 지도로 보면 이쪽이에요, 이쪽. 호주. 그리고 호주 옆에 뭐 있어? 말레이시아 있거든. 호주, 말레이시아 이쪽 부분. 여기 위에는 괌이 있고요. 호주, 괌, 말레이시아 이쪽 부분의 날씨인데 여기는 미적지근한 물이 와. 여름인데. 바닷물까지 뜨거운 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 후덥지근한 거. 덥고 습하고 거기다가 구름 생겨서 비 많이 오고. 여기 날씨는 덥고 습하고 비 많이 오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12월에 놀러 내려가서 휴가 가면 짱 좋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12월에 춥다고 여기 휴가 가면 맨날 비만 쳐맞다 오는 거야. 같은 남반구라고 해도 호주랑 페루는 날씨가 전혀 다르거든요. 이게 해수의 영향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어떻게 돼요? 남태평양의 동쪽, 거긴 동태평양의 기후라고 되어 있는데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빠져나가고 차가운 해수가 용승하다 보니까 고기압이 생길 수밖에 없고 하강기류가 생긴다는 거죠. 맑고 건조하죠. 비도 안 오니까. 반대로 따뜻한 물이 서쪽에 몰려갔어요. 거기 보면 여기가 시뻘겋게 칠해져 있잖아요. 따뜻한 물 몰려간다고. 그럼 이 서태평양은 어떻게 돼요? 덥고 습하고 비 많이 오고 이렇게 되는 거야. 저기압이 생기고. 이게 평상시인 것이죠. 근데 오랜 동안 이게 지속됐으니까 이쪽 사람들은 이게 나쁜 게 아니야. 그리고 이쪽 사람들은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냐면 말레이시아 이런 데가 쌀을 굉장히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이유가 여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거든 거기는. 그럼 쌀 심고 쌀 키우고 이럴 땐 좋죠.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 비 많이 오는 날씨에 적응을 했기 때문에 비가 오는 게 좋은 거야. 항상 날씨라는 건 비 오는 게 좋고 맑은 게 좋고 그게 정해진 게 아니고 예측하고 달라지면 짜증나는 거지. 서연이가 내일 비 온다 비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맑으면 짜증나고 맑았으면 좋겠는데 비 온다 비 왔으면 짜증나고 그런 거지. 여기는 이제 평상시 기후가 이거야. 이건 뭐 좋고 나쁨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엘니뇨는 아직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원인 모르는 현상인데 이 남동 무역풍이 갑자기 약화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지금은 엘니뇨의 원인이 지구온난화가 아닐까라고 의심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남동 무역풍이 약화가 돼요. 책판 보고 봐도 돼요. 바람이 약해져. 그럼 어떻게 돼요? 일로 빠져나가는 물이 빨리 안 빠져나가겠죠. 그럼 밑에서 찬물이 잘 올라오겠어? 잘 안 올라오죠. 이게 엘니뇨야. 그래서 엘니뇨는 어떻게 되냐면 이쪽으로 가는 바다가 약해져. 그래서 밑에 그리고 이렇게 되죠. 요게 약해져갖고 여기 호주 앞바다가 시뻘겋게 하고 여기 가다가 이쯤은 따뜻한 해수가 안 빠져나가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잘 빠져나가지 못해가지고 바다 많은 거야. 그러면 밑에서 올라오면 차가운 물은 약해질 수밖에 없죠. 용승이 약해져. 그럼 얘네 앞바다가 어떻게 돼? 평상시보다는 찬물이 잘 안 올라오니까 미적지근해지는 거야. 그리고 원래는 어떻게 돼? 여기서 상승기류가 생겨야 되는데 어이없게 여기서 상승기류가 생기는 걸까요? 여기서. 호주까지 가서 상승기류가 생기는 게 여기서 여기 어중간한 바다에서 상승기류가 생겨.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호주 쪽은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 비가 왔어야 되는데 비가 안 와. 그래서 평상시랑 비교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비가 왔어야 되는데 비가 안 오니까 건조해. 여름이 건조해져. 근데 비가 잘 오던 지역인데 건조해져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농사도 잘 안 되고 결정적으로 산불이 많이 생겨요. 한 번씩 뉴스 관심 있는 사람은 잘 없겠지만 호주에서 대형 산불이 생겨갖고 몇 날 며칠을 못 보고 한 달씩 산불 나게 가거든 거기는. 그게 이럴 때 생겨요. 이럴 때. 그래서 거기 보니까 서태평양의 기후 평상시보다 어떻게 돼? 따뜻한 게 안 오니까 수온은 좀 낮아지기는 하는데 고기압이 생겨가지고 비가 안 와. 그러니까 가뭄이 심해지고 산불이 잘 생겨요. 반대로 여기 동태평양 페루 아빠가 시원하고 놀기 좋았던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따뜻한 찬물이 잘 안 올라오니까 평상시보다 미적지근해져. 그래서 어떻게 돼? 동태평양의 기온은 평상시보다 표층 수온이 높아지고 그리고 해수의 증발이 활발하고 기압이 낮아져서 상승기류가 발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상승기류가 있는데 여기서도 증발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바다 가까운 곳에서 구름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 후덥지근하고 비가 잘 와. 저기 가서 내릴 비가 여기에 막 내리는 거야. 그럴 때 휴가 가면 이제 미국 애들은 망했어요 하는 거야. 휴가 기간 내내 갔는데 여기 진짜 여름이 선선하고 비 안 오고 좋다 그래갖고 휴가 왔는데 꿉꿉하고 비는 계속 오고 이게 엘니뇨가 벌어진 거예요. 원래 페루 사람들은 원래 엘니뇨가 뜻이 스페인어로 남자 어린아이를 얘기해요. 남자아이를 뜻하는 건데 관용적으로 원래 예수를 뜻하는 거야. 12월이니까 크리스마스잖아. 근데 이제 여기 아래쪽 사람들은 남반구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크리스마스가 더울 때 옷 껴입고 이러고 있는 크리스마스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비키니 입고 수영복 입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게 정상적이거든. 근데 엘니뇨가 왜 저렇게 이름이 붙여지냐면 몇 년에 한 번씩 정도 원래 앞바다가 되게 시원한데 앞바다가 굉장히 따뜻해지어서 아 올해는 예수가 우리 동네에 왔나 보다 그냥 이런 식으로 그 동네 사람들이 붙인 현상인 거야. 이게 기상학자들이 붙인 게 아니고 원래 지역적인 현상이라고 이해가 됐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벌어질 때마다 세계적으로 이상구조가 많이 생겨요. 하지만 아직도 이 남동무역통의 약화가 왜 생기는지 정확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고삼아 일단 엘니뇨를 마스터를 하시고요. 거기 보면 변화들 있죠. 평상시와의 변화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봐. 그래서 말장난이 많았고 되게 헷갈려요. 엘니뇨가 마스터되면 라니냐도 있어. 라니냐는 엘니뇨 반대판이거든. 평상시보다 서쪽으로 가는 바람이 더 세져가지고 따뜻한 물이 확 가버려. 그럼 찬물이 확 올라와. 그럼 여기는 더 막 이제 여름이 선선하다 못해 추워지고 저기는 있잖아. 막 비가 미친 듯이 오고 개덥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이제 라니냐라고 하거든. 근데 시험에는 엘니뇨하고 라니냐하고 막 섞어갖고 막 시험에 내가지고 되게 헷갈리게 나와요. 근데 일단은 차례차례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원래 하나씩 하루에 공부해도 많아. 여기 내용이. 대기대순환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해수순환 공부하고 해수순환 마스터 했으면 그 다음에 엘니뇨 해도 되는데 그 1학년 과정에서 이거를 굉장히 내용 많은 거 지구과학의 가장 핵심 부분을 다 모아놔가지고 별 수 없지 선생님이 만들어서 쭉 설명해줘도 벅찰 수는 있지만 영상도 찍어놨으니까 나중에 내가 업로드 해놓을 테니까 나중에 잊어버리면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엘니뇨 파트는 조금 어렵다 싶으면 고등학교 2학년 지구과학 영상을 찾아가서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1학년은 원래 1학년 수준에서만 지구하니까 너무 공포심 가질 필요 없죠. 그렇지만 더 남적도 해류라든지 남동무역통이라든지 이런 용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절대 헷갈리면 안 되니까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어도 많고 화살표도 많으니까 잘 복습해갖고 빈 종이에 그릴 수 있을 때까지 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고
영상은 뭐 빠른 거 오늘 올라갈 건데 오늘 니네가 이 영상을 볼 것 같지는 않아.